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4.7 재보선 이후에 여야 정치권이 전열을 정비하고 대권 레이스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4.7 재보선 대패 이후에 차기 정권을 재창출할 소임을 맡겠다고 자임하는 지도부가 꾸려지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퇴임하신 정세균 전 총리를 모시고 우리 국가균형발전 또 지방분권, 우리 충청권 현안에 대한 해안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직접 만나보시죠.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함께합니다. 정 전 총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시도민들께 먼저 인사 한번 올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대전, 충남, 세종 시도민 여러분. 참 좋은 봄날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특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너무 힘이 많이 드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도 회복하고 경제도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시도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얼마 전에 퇴임하셨는데 아직도 정부를 이렇게 말씀에 담는 걸 보면 여전히 이 정부에 대한 애정, 소외가 각별하신 것 같습니다. 거의 1년 3개월간을 정말 코로나19 대응하고 K경제를 살리느라 전념하셨는데 어떻게 좀 요즘에 행보는 바쁘신데 마음은 약간 쉬시는 모드로 들어가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쉴 겨를이 없죠. 특히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힘드신데 저만 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여전히 제가 중대본부장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중대본부장이시고. 네. 뭐 세종에서는 늘 총리로서 회의도 주재하시고 각 부처 이렇게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혹시 대전이나 충남과 각별한 인연이 있으신지요? 아무래도 제가 그 전북이죠. 예. 그래서 제 원래 고향이나 선거구가 이 충남과 연접해 있었고요. 또 저는 이제 대학 시절부터 대전을 거치지 않고는 서울에 못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통행세를 내지 않고 대전을 지나다녔습니다. 예, 재밌게 유머를 또 담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정 전 총리와 함께 국가 균형 발전 또 충청권 현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세균 전 총리를 모르는 국민 아마 단 한 분도 없을 정도로 여러 정치 이력을 거치셨습니다. 그중에 미스터 스마일, 미스터 젠틀맨 굉장히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 미소와 성품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자, 국무총리까지는 좋았는데요. 이제 본격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의 행보로 봐서는 이제 갈 곳이 청와대 대통령 자리밖에 남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행보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기질과 때로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도 좋지만 때로 강하게 치고 나갈 때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외의 평가가 있는데 우리 정 전 총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도 적극 거기에 찬성입니다. 아마 국민들께서 제가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해오면서 입법 투쟁을 했다든지 또 정당의 대표로서 선거 때 역할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아마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제가 정치도 원래 호남에서 사선을 했습니다마는 그 기득권을 버리고 종로로 선거구를 바꾸어서 네. 거기서 재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그 정치 역정은 도전과 또 투쟁의 그런 연속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필요한 때는 투쟁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대화하고 통합하고 협력하는 것이 저의 기본 태도이죠. 말씀 듣고 보니까 이 4.7 재보선 가운데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신 오세훈 후보와 당시에 종로에서 붙으셨는데 예. 당시에 여론조사를 보면 오세훈 후보가 앞선다고 그랬는데 막상 개표를 해보니까 굉장히 앞서셨어요. 예. 그때 여론조사에 대한 마음, 그 자신감 어떠셨는지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죠. 이제 민심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민심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 당시 현장의 민심은 그렇지 않았는데 언론의 여론조사가 온당치 않았다고 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오차가 네. 30%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와 막상 개표 후에 그렇습니다. 많이 차이가 났군요. 예,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때보다는 지금은 훨씬 더 과학적
정책으로 많이 발전하지 네.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휴대전화도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정세균 전 총리께서 원래 경제통이시고 기업인이셨는데 어떻게 정치권에 입문하게 되셨는지요? 예, 제가 이 김대중 총재님께서 그 당시는 이제 대통령 되시기 전에 젊은 인재들을 많이 수혈을 하셨죠. 그때 한 10여 명 이제 정동영, 천정배, 뭐 신기남, 네. 김한길 등등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영입이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기업에 있었는데 경영 마인드와 국제화 뭐 이런 점들이 평가를 받아서 영입이 되어서 15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25년 정치 생활을 돌아보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6선의 국회의원, 또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하셨고요. 당 대표와 국회의장까지. 이제 딱 남은 자리가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 하나라서 안 해본 게 없으신 그 정치 이력이신데 25년간의 정치 행보를 되돌아보실 때 이건 참 내가 잘했구나. 아, 이건 더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혹시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국익우선 그리고 선당후사 정신으로 성과를 냈었죠.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는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등 좋은 입법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제가 그 산업자원부에 있을 때는 에너지 복지를 직접 실천한 그런 노력도 했었고, 제가 이제 그 국회의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휘했는데 그때 이제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 질서 정연하고 국민들께 혼란을 끼치지 않으면서 그 일을 제대로 잘 처리하기도 하는 등 네. 참으로 그 보람 있는 일들을 해왔다는 자부심이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 좀 자랑을 하면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를 입문을 시켜서 국회에 갈 수 있도록 했지만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장관으로 기용도 하고 또 당 대표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저에게 그 국무총리라는 중책을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쪽의 그 세 분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하는 그런 자부심과 행운아적인 그런 게 있죠. 예. 뭐 겸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듣고 보니까 민주정부 1, 2, 3기 대통령들께서 우리 기업인인 정세균이라는 인물을 DJ께서는 입문까지 시켜주셨고 나머지 두 대통령들도 아주 정말 중책을 이렇게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직 본격적인 출마 선언은 안 하셨지만 국민 누구나가 이제 대선에 들어가셨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 공식 선언하시나요? 예, 지금 뭐 고심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아마도 5월 중순쯤에는 국민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네. 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도 18대 대선 그때 잠깐 출마 선언하시고 어쨌든 행보를 보이셨는데 9년이 넘어서 10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우리 정세균 전 총리께서 바라보는 대한민국과 국내외 정세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항상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사실은 좀 덜 준비가 됐다. 그리고 덜 익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위기 상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그 이후에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역량이 축적된 일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히 제가 그런 준비된 일꾼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못하는지 스스로 잘 평가를 하는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저희 방송 오늘 저녁 되면 아마 민주당 지도부가 꾸려질 것 같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들도 드러날 것 같은데 그건 말미에 여쭤보기로 하고 자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출발을
하면 여야 이 유력 주자들이라는 것이 이제 여론조사로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양강 구도 또 전체로 넓혀보면 윤석열 전 총장까지 이렇게 3자 구도가 현재 형성되고 있고요. 우리 공식 출마 선언하시면 지지율이 이제 한 자릿수냐 두 자릿수자냐 마의 몇 퍼센트 벽을 넘어야지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런 분석들을 하시는데 일단 정 전 총리께서는 민주당 내에 계신 두 분에 대한 그 평가가 어떠신지 한번 솔직한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뭐 장점 위주로 말씀해 주시고 예. 그에 비해서는 이 정 전 총리가 이 후보보다 낫다 이런 것도 좀 어필해 주시고요. 예, 뭐 그 이낙연 전 대표는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탁월한 역량을 보이셨던 분이어서 아마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으면 어떤 일이든지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이재명 지사는 좀 더 젊은 그리고 역동적인 그런 인재이지요. 경기도지사로서 나름대로 추진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래가 기대되는 그런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역시 경제 회복이라고 봅니다. 이제 아마 여야를 통틀어서 경제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여러 부문에 많은 일들을 제가 했는데 그때마다 검증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검증된 준비된 일꾼이라고 하면 그 기준으로 보면 뭐 손색이 없는 후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인 경험 또 산업자원부 장관으로서 이제 현실 경제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니까 크게 보면 이제 법조인 출신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동안 뭐 하마평에 오른 케이스는 있지만 실제로 지금 이 시기까지 이렇게 유력한 여론조사가 나온 게 처음이라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지요? 예, 그분은 아주 좋은 검사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 검찰은 정치와는 좀 거리를 두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정치에 직행한 적이 없죠.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좀 우려가 되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정 총리께서 6선의 또 당 대표까지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당내 지지 기반은 수십 년간 쌓인 기반이 탄탄하다고 평가가 되는데 일반 대국민과의 이 접점을 어떻게 넓힐 것인가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직 뭐 한 자릿수지만 본격 5월 중순쯤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하시면 조금 올라갈 것으로 아마 지지자들은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 전 총장 야권으로 본다면 당내에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를 누르고 우리 정세균 포만의 스타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나름 필살기, 필승 카드 뭘로 준비하시나요? 다 예. 밝힐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예, 아무래도 네. 뭐 저는 이제 지금까지 정치인으로 성장해 오면서 이제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별되는 것이 엘리베이터형 정치인과 에스컬레이터형 정치인이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정치 중심이냐 정책 중심이냐. 저는 엘리베이터형이 아니고 에스컬레이터형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성장해온 그런 정치인이고 정치 쪽보다는 정책 중심의 그런 성장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런 위기 상황 그리고 또 그 위기 이후에 회복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 특히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될 이런 시점에서는 이렇게 차분하게 계단을 밟으면서 성장한 그리고 정책에 능한 그런 사람이 쓸모가 있을 때도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에 능한 에스컬레이터형 주자임을 강조하시겠다고 했는데 반대로요, 전 총리님. 국무총리까지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에스컬레이터형이 장점이 있지만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때로는 정책을 넘어서는 큰 틀에 또 때로는 돌파할 때가 필요하다면 돌파하는 그런
그 힘까지 가진 정치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있어서 여기까지도 가실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제 정치 역정을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야당 대표도 했고 여당 대표도 했는데 야당 대표로서 싸워야 할 때는 제대로 잘 싸우고 뭐 사실은 방송법 투쟁 같은 때는 과거 어느 야당 대표보다도 치열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싸우고 결단했지만 뭐 이기진 못했습니다. 이제 국회라고 하는 데가 의석수 중심의 투쟁이 이루어지는 데이기 그 때문에 말씀이 2009년 미디어법과 관련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결단력이나 추진력이나 이런 것을 보여줄 때는 보여줬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전체적으로 성장 경로를 보면 정책 중심의 에스컬레이터형 그런 정치인으로 성장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결단해야 될 때 결단을 못 한다든지 또 추진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죠. 네. 이제 레이스에 들어가면 타 주자들이 이제 정 전 총리와 경쟁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아마 정 전 총리님의 그런 미스터 스마일을 뭐 칭찬한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그걸 약점으로 꼽기도 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여쭤봤고요. 최근에 그래서 유독 이 나에게도 승부사 기질 또 파이팅 스피릿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제가 그 방역 사령관을 1년 3개월 동안 했지 않습니까? 이제 K 방역을 보면 사실은 이 방역과 경제 사이에 정말 그 매일 결정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마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안위, 미래 이런 측면에서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누군가가 된다면 사실은 위기를 관리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기를 관리한 경험 이런 것들은 아마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K경제, K방역의 그 위기 속에서 15개월입니다. 무려 1년 3개월 총리로 재임을 하셨는데 이 경제와 방역에 관한 몇 가지 주요한 쟁점 사안에서 이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본인인지 타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두 분의 입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시구나 이런 걸 저희가 이제 감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정 총리님께서 보시는 이재명 지사와 이렇게 경쟁 구도 혹은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로 언론에서 다뤄지기도 했지만 어떤 이슈를 제기하면 그에 대해서 우리 또 정 총리님께서 반론을 펼치기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총평을 해보시면. 예, 뭐 사실은 아직은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죠. 아직 안 세운 겁니까? 예, 아직은 세우지 않았고 이제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그래도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 백신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는 그 정부에 얘기하는 게 옳아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를 향해서 얘기를 한 부분, 그게 좀 온당한가 하는 뭐 질문을 받지 않았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을 텐데 그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백신과 관련해서 이미 우리가 9,900만 명분을 계약을 했거든요. 그것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3,500만 명의 거의 3배 수준이고 인구의 2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넘치는 정도의 계약을 한 겁니다. 네. 그것은 혹시도 있을지 모르는 문제 발생, 만일에 대비하는 것과 또 국민 여러분들의 그 우려와 걱정에 대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제3국의 백신을 들여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답변한 것이지 전혀 대립각을 세운 건 아니고 아직은 대립각을 세울 때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고 말씀하셨는데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제 4차까지 거치면서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그 정책 수단의 장단점이 물론 있겠지만 그때 조금 이견이 있을 경우에 또 총리님으로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 처음에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당과 정부가 보편이냐 선별이냐 가지고 대립하고 있을 때 제가 지금은 시기가 급하니까 이 선별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일단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자. 그리고 형편이 좋은 분들은 이제 사양하면 그러면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제가 이 절충안을 내 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그 다음에 2차, 3차, 4차의 경우에는 정부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쭉 펴서 얇게 보호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2, 3, 4차는 선별적으로 지급을 했죠. 정부가 그런 준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급도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졌죠. 물론 일부는 뭐 시간이 좀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그 상황에 맞게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 그게 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지금까지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부가 이렇게 보편과 선별을 잘 믹스해가면서 정책을 구사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총리님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예. 섞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1차만 그 보편이 돼서 2차, 3차, 4차까지 오면서 3번은 선별 지급이 된 이 결과가 물론 장점도 있었겠지만 이번에 민주당의 대패 원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너무 선별 쪽에 집중을 해서 보편 지원의 장점을 놓친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분석이 있어서 어떠신가요? 저는 뭐 그 선별 지급 때문에 선거에 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아마 더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하는 게 좋겠다. 재정이 넉넉해가지고 그냥 모든 분들에게 다 드려도 좋겠다 싶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다 빚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이제 100조 이상의 국채를 발행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아마 국민들께서는 더 많은 빚을 내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그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금액을 줄이는 것보다는 정말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지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손실보상제도가 곧 법제화가 될 터인데 그 손실보상제도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제 보편적인 지원과 선별 지원을 잘 믹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 금지를 당했다든지 영업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는 그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국민들께서는 소액으로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 그냥 그때그때 감각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일이 아니고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서 미래에 대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면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선출이 될 텐데 뭐 누가 되더라도 대권 레이스에 들어가시면 이제 선수로 뛰시는 거고 당으로서는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할 텐데 어떤 걸 주문하고 싶으신지요? 예, 뭐 지금까지 그 민주당의 전통은 항상 공정한 경선 관리를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선출이 되면 모두가 그 후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전통이 앞으로도 잘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코로나 총리를 15개월 역임하신 우리 정 전 총리께 K 방역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방역 또 백신 잘하고 충분하니 너무 정치 과잉화, 정치화 시키지 말라는 이렇게 주문까지 수석 부장관회의에서 하셨는데 말씀하신 9,900만 명분은 거의 2배에 가까운 그 물량을 확보한 건데 국민들과 야당 또 일부 언론은 어떤 걸
이의 제기를 하고 있냐면 아무리 비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 로드맵이 좀 와닿지가 않아서 그리고 접종률은 일부 선진국에 비해서 한참 뒤진 것은 사실이라서 그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착착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원래 4월 30일까지 300만 명을 접종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하루 전에 300만 명을 달성했어요. 예. 그리고 6월 말까지 1,200만 명, 9월 말까지 3,500만 명 이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접종 문제나 방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당 내에서도 그렇고 당 밖에서도 그렇고 옳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크신 국민들께 불안감을 조성하고 문제를 제기합니까? 혹시 문제를 제기하려면 정부에 하면 되는 것이죠. 예. 정부는 원래 로드맵대로 제대로 준비를 잘 해왔고 이 공교롭게 이 OECD 국가 중에서 이 방역을 잘한 나라로 뉴질랜드, 호주, 한국 이렇게 이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 세 나라가 백신 접종을 시작한 게 2월 말입니다. 똑같이. 예. 예.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세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은 이 코로나19가 아주 극심했던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보다 이 나라들이 늦게 시작했지만 네. 우리 대한민국은 아마 끝내는 것은 그렇게 늦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K-방역도 그렇고 그 다음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백신 접종 이 부분에 있어도 대한민국은 절대 뒤지지 않는 네.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문제는 아마 국제적으로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최고의 그런 평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시군요. 이제 미국, 영국, 이스라엘이 워낙 접종률이 높다 보니까 비교를 하니 수치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그런 이의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 총리님 한자가 성함에 세자, 균자가 어떻게 됩니까? 예, 세상 세자 고를 균자지요. 그래서 우리 네티즌들과 국민들께서 백신 맞으셨을 때 세균을 맞았다고 이렇게 농담으로 했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 세상을 균등하게 특히 이제 수도권 편중의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제는 국가가 골고루 발전할 때가 됐다는 그 이의제기가 예전부터 문제제기가 되어 왔지만 아주 획기적인 변화는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의 메인 주제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005년 열린우리당 대표 시절에 그 가장 핵심 법인 행복 도시특별법을 통과시킨 장본이기도 하신데 여전히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종의사당의 설치 문제, 또 청와대 이전 문제, 또 세종시로 자족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지만 완성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2003년도 대선 때 노무현 후보를 모시고 대전에 와서 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한 장본인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수도 특별법도 통과시켰고 행복도시특별법도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도 정책을 쭉 감당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저는 국가 균형 발전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균형 발전론자이자 지방 분권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당장 이 국회 분원의 설치를 주장해왔고 밑그림도 그려온 사람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사실은 원래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발표했던 그 공약이 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 아니면 뭐 개헌 같은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아무튼 세종시는 원래 생각했던 그런 기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해야 되고요. 또 대전과 세종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그 광역 경제권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가는데 충청권이 하나가 된다면 아마도 이것은 국가 균형 발전이나 지방 소멸 우려 이런 것들도 불식시킬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쪽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초광역화 메가시티 말씀을 꺼내셔서 여쭤보면 대전과 세종이 또 입장차 약간 다릅니다, 총리님. 왜냐하면 이제 빼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서로의 오해와 또 이해가 충돌하는 입장이 있어서 이 광역철도망 같은 경우에는 청주까지 노선 가야 되느냐 마느냐 또 이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이 4개 권역의 입장차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잘 조율해야 되는 현실적 과제가 남겨져 있거든요. 어떻게 조율을 하시겠습니까? 예, 대전, 세종이 이제 한 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뭐 이렇게 소외감 같은 거, 또 피해의식 같은 것은 저는 벗어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광역철도망은 메가시티로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어서 사실은 저는 청주시를 관통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적극적으로 제가 그 안을 지지하고 지원했는데 아직은 이 4차 철도망 계획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청권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 행정가들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면서 충청권이 충분히 하나의 그 경제 권역으로서 이렇게 모아진다면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대전 시민들께서 서운해하시는 부분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부로 승격된 다음에 잘 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종으로 옮기고 나니 조금 걱정들 하시고 있고 그 와중에 4개 부처가 이제 정부기관이 오기로 했는데 3개는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아직 1개는 협의 중이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예, 제가 그 문제는 이제 대전 시민들께 결코 대전시가 손해라는 느낌이 드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상청과 이제 2개 기관이 이미 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 또 한 기관은 현재 추진 중인데 아마 조만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직 네.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총리 재직 시절에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이 지켜지도록 사후에 제가 애프터 서비스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프터 서비스까지 이렇게 확담을 해주셨습니다. 농어촌이 특히 위기고 지방 소멸 위기도 특히 농어촌 지역이 심각해서 어떻게 좀 도시와 농어촌이 골고루 잘 살 것이냐 역시 균등의 입장에서 한번 평가를 해주시고 그렇다면 농어촌 기본소득도 좀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어서 어떠신지요? 예, 최근 들어서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귀농 귀촌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저는 아주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정부는 귀농하거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농촌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정책들이 지금 집행되기도 하지만 추가적으로도 검토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아마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직불제가 우리 그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쌀 직불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밭 직불제까지도 이렇게 확대가 되었었는데 작년부터 공익형 직불제가 지금 시행 중입니다. 네. 이것은 소농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이면서 큰 농가에도 손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아마 농촌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새로운 제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익형 직불제를 안착시키는 것 예. 이것이 당장 우리가 가야 될 수 있는 길이고 다른 제도 말하자면 뭐 농촌에 대해서 따로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번 4.7 재보선이 여당으로서는 참으로 대패를 한 선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 분석 가운데 하나가 LH로 촉발된 이 부동산 환한 민심 때문에 참패를 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유력합니다. 사실 24차례가 넘는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었는데 결과로 보면 부동산을 안정화시키지 못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총리님의 분석은 어떠신지요? 예, 뭐 아마도 우리 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라고 지적을 하라면 부동산 정책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저금리의 유동성 과잉 상황이면 그 정말 그 재주가 없는 것이죠. 그런 환경적인 측면이 있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 없는 어떤 정책도 그건 소용이 없다는 게 제 판단이어서 일단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 이 기조는 유지하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이제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이 중산층에게는 안정된 가격으로 자신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동시에 주거 빈곤층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공공에서 아주 저렴한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서 주거 안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투트랙 정책을 취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상태에서 순기능하게 하려면 이제 이 세제도 제대로 잘 개편해야 되고 또 금융 시스템도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금융이나 세제나 이런 것을 손대는 것은 시기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인식이죠. 전체적인 기조는 유지하되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중에 한 예가 이제 종부세가 워낙 화두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 약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여당 내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언젠가는 그게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은 가격 안정이 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잘 흘러가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11개월 정도 남았는데 한편으로는 개혁의 과제가 있고 또 한편 이번에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생을 좀 살려달라,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성과를 내달라 이런 주문이 있어서 대선 주자로서도 또 15개월을 역임하신 전임 총리로서도 이 검찰개혁, 언론개혁의 과제 또 이 민생의 과제를 어떻게 완수하는 것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일까요? 예, 그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권력기관의 개혁, 이제 검찰 개혁이 핵심적인 사안이었죠. 그래서 공수처도 만들었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했고 자치경찰제도 도입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정원도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력기관 개혁의 밑그림은 그려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완결해야 될 시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 서두를 일은 아니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는 수준의 그런 속도로 개혁을 완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권이 다음 정권이 되더라도 국민들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문재인 정부는 이제 경제 관련 3법 개혁을 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비롯해서 3개의 법을 경제 3법을 완결을 했고요. 이 또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도 방역을 하면서 경제도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를 인정받을 것은 받되 그러나 국제 비교를 해서 선방인 것이지 네. 우리만 놓고 보면 마이너스 성장, 그래 역성장이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면한 민생이나 이런 어려움, 뭐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지고 민생을 챙기는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예. 여권에서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미뤘던 개헌을 논의해 봐야 된다. 또 야권에서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일부의 목소리지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개헌론과 사면론에 대한 우리 정 전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저는 원래 개헌론자입니다. 분권형 개헌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 권력을 지방에도 좀 더 이양을 하고 또 삼부 간의 입법, 행정, 사법 간의 권력도 좀 다시 그 분권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개헌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개헌의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곧 대선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1대 국회 중에 그리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개헌을 추진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판단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면론이요? 예, 사면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게 우선이죠. 그분들이 이제 이 대통령에 재임하는 동안에 국민들께 너무 많은 실망과 우려를 안겨주었고 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좀 사면해줘도 좋겠다 이렇게 공감하고 동의를 해주셔야 대통령께서도 그걸 추진할 수 있지 그냥 일방적으로 또 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사면을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니냐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또 지방 분권, 우리 충청권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이제 5월 중순에 본격 출마 선언을 하신 다음에는 이제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전, 세종, 충남 시도민들께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당부의 말씀 총평해 주시죠. 예, 대전, 세종, 충남 시도민 여러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K-방역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놓인 과제는 백신 접종을 잘 함으로 해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백신 접종이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잘 해왔습니다. 안전성이나 효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접종 시기가 되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우리는 경제를 회복시키고 또 대한민국을 미래지향적인 건강하고 강력한 세계 중심 국가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정치를 하는 저희들도 그렇고 국회나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솔직 담백한 말씀 저희 대전 MBC 스튜디오에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 함께 특별 대담으로 마련한 노정렬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